Retrotech. 안녕하세요. 레트로텍의 아웃사이더입니다. 에피소드 2G 소스포지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소스포지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이번 주제는 이 에피소드 시리즈에서 다룰지 말지, 그러니까 VCS를 다루면서 소스포지를 얘기할지 말지를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번 주제가 VCS, 그러니까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기 때문에 소스포지는 사실 VCS는 아니죠.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나중에 이제 깃을 다루게 될 때가 올 텐데, 깃을 설명할 때 GitHub이라는 그 서비스를 안 다룰 수는 없고, 꼭 GitHub이 아니더라도 VCS의 변화를 얘기하면서 VCS 호스팅 서비스가 가진 그런 역할이나 기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VCS 변화를 이해하는데도 코드 호스팅 서비스를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에피소드에 추가하게 됐습니다. 이 팟캐스트에서 두 번째 주제인 VCS가 벌써 7번째 에피소드라서 에피소드가 너무 길어지는 게 문제이긴 한데, 또 나중에 VCS 호스팅 서비스들을 따로 다루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맥락상 VCS를 설명하면서 같이 얘기하는 게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VCS라는 주제를 올해 내에는 꼭 끝내고 싶은데 에피소드가 녹음 간격이 점점 길어져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990년대의) 오픈소스. 최근 에피소드에서 CVS, 클리어 케이스, 비주얼 소스 세이프, 퍼포스 등을 다루었는데, 이제 시대는 1990년대 초중반을 넘어서 1990년대 후반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1990년대 후반은 지금은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픈소스가 주목받기 시작하고 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나중에 오픈소스만 가지고 주제를 따로 다루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 시대적 맥락,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의 이 시대적 맥락을 아는 게 소스포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당시 시대 배경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1976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그 유명한 오픈 레더 포 하비스트, 그러니까 취미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써서 컴퓨터 애호가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베이직 인터프리터를 복사해서 훔쳐가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미국에서 카피라이트 액트 오브 1976이라고 하는 미국 저작권법 개정이 실행되면서 소프트웨어도 저작권 보호 대상에 포함되기 시작하고 독점 소프트웨어의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1976년 이전까지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도 강했고, 컴퓨터의 태동기였기 때문에 저작권이라는 개념 없이 MIT, TMRC나 홈브루 클럽 같은 데 사람들이 모여서 해커들끼리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공유하고 복사하면서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 독점 상업용 소프트웨어가 늘어가게 되고 폐쇄적인 분위기가 강화되게 되었습니다. 1983년에 리차드 스톨만이 자유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유닉스 호환 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해 GNU 프로젝트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익히 알려졌듯이 GNU는 GNU is not Unix라는 약간 말장난 같은 유머가 포함된 그 프로젝트명인데, 이후 리차드 스톨만은 1985년 프리소프트웨어 재단을 만들고 카피레프트 개념을 만들어서 독점 소프트웨어에 맞서서 모든 소프트웨어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철학을 퍼뜨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과 그 철학은 아주 중요했지만 1990년대로 넘어가면서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용어에 담긴 정치적인 의제와 도덕적인 철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했고, 특히 그 이전 시대에 자유 소프트웨어는 독점 상업용 소프트웨어와의 대립구도로 오랫동안 싸웠기 때문에 자유 소프트웨어 자체가 비즈니스를 저해한다는 이미지가 꽤 강하게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이 프리 소프트웨어의 프리가 요즘 많이 하는 번역대로 자유라는 의미가 더 강하지만, 영어의 그 표현상으로는 무료, 프리의 그 무료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더욱 상업적인 비즈니스와 연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해도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유 소프트웨어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비즈니스에 진출시키려는 그룹이 있었는데, 이 그룹에는 1997년에 나온 성당과 시장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한 에릭 레이몬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1월 네트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 코퍼레이션에서 자사의 웹브라우저인 네트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를 옵션 0부터 소스 코드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게 되고, 그 직후인 1998년 2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네트스케이프 커뮤니케이터의 소스 코드 공개라는 그 사건이 오픈 개발 프로세스의 우수성을 알릴 좋은 기회라는 인식에서 전략 세션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션에서 오픈소스라는 용어가 제한되고, 철학적이고 정치적으로 초점이 맞춰진 자유 소프트웨어와는 구별되는 용어라는 합의를 하게 되고, 리누스 토발즈 등 많은 사람들이 이 오픈소스를 빠르게 지지를 하게 됩니다. 바로 같은 달인 1998년 2월 말에 에릭 레이몬드는 당시 픽사에서 일하던 브루스 페렌스와 함께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후부터 오픈소스의 인기는 점점 커지게 되고, 지금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오픈소스는 모두 이 오픈소스 이니셔티브가 내린 정의와 라이센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는 1998년에 설립되었지만 1990년대에는 이미 오픈소스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리누스 토발즈가 리눅스를 1991년에 만들어서 공개한 뒤에 취미 활동가뿐만 아니라 상업용 컴퓨터에서도 리눅스를 사용하게 되고, 1993년부터는 아파치 HTTP 서버를 만들던 8명이 아파치 그룹으로 알려지고, 아파치 HTTP 서버가 크게 인기를 끌면서 1999년에는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까지 설립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오픈소스 개발이라는 것이 여러 웹사이트나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중앙 집중형 레파지토리가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diff나 VCS의 비슷한 명령어를 사용해서 로컬에서 수정한 그 코드 작업을 패치 파일로 만들어서 메일링 리스트에 패치 내용을 보내고, 거기서 이제 논의한 후에 커미터가 이제 동의하면 커미터가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소에 커밋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렇게 오픈소스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것을 이제 패치를 보낸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지금은 좀 문화가 달라져서 메인테이너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패치를 보내면 저장소에 커밋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장소를 관리하는 그 사람들을 커미터라고 일반적으로 불렀습니다. VA 리서치의 설립. (90년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도움이 될 것 같아서 90년대 오픈소스 분위기를 좀 설명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스포지를 만든 회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1962년생인 레리 어거스틴은 미국 노틀담 대학교에서 전기공학 학사를 받은 후에 벨 연구소의 지원을 받아서 스탠포드에서 전기공학 석사 과정을 밟고, 벨 연구소에서 1년간 근무를 한 뒤에 박사과정을 위해서 스탠포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레리 어거스틴은 박사과정 중 친구인 제임스 베라와 함께 1993년 VA 리서치라는 회사를 창업합니다. 여기서 이 VA라는 이름은
제임스 베라의 베라 그 성과 레리 어거스틴의 어거스틴 그 성의 앞글자를 따서 VA라고 지은 것인데, 회사 홈페이지 소개를 보면 어떤 캐드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 부서로 시작했다가 1995년에 독립했다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측해보자면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둘이서 캐드 회사의 리눅스 서버 관리 알바 같은 것을 하다가 거기서 비즈니스 기회를 보고 회사로 아예 만든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오픈소스 그 시대 배경을 설명할 때 자유 소프트웨어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비즈니스에 적용하려는 그룹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레리 어거스틴도 이 그룹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1990년대에 오픈소스를 자리 잡게 하는데 초기부터 기여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 VA 리서치는 비싼 유닉스 워크스테이션을 구매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리눅스를 미리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였고, 당시 시대와 맞물려서 IBM 등 대형 워크스테이션 회사들이 이쪽 시장까지는 뛰어들기 전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나쁘지 않았고 성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한 지 5년 뒤인 1998년에는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에 10%의 이익률을 달성하면서 리눅스 하드웨어 시장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VA 리서치의 1997년 홈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회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VA 리서치는 1993년부터 다양한 사용자들에게 리눅스 워크스테이션을 제공해 왔습니다. 하드웨어 벤치마킹, 호환성 평가, 시스템 구성에 대한 모든 노력은 리눅스에서의 성능과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눅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스탠포드와 민간 부문 모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저비용 워크스테이션을 만들려는 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유형의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문의하기 시작했고, 실리콘밸리의 훌륭한 전통에 따라 회사가 탄생했습니다. VA 리서치는 확립된 CAD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 부서로 시작했지만 1995년 초에 독립했습니다. 그 이후로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의 시설에서 VA 리서치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VA 리서치는 최신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리눅스 워크스테이션을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레리 어거스틴은 스탠포드 시절에 알고 지내던 사람 중에 제리 양과 데이비드 필로가 있었는데, 이 제리 양과 데이비드 필로는 월드 와이드 웹이 이제 막 시작되어서 검색 엔진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제리와 데이비드의 월드 와이드 웹 가이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걸 1994년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결국 이 월드 와이드 웹 가이드는 야후 디렉토리로 알려지게 되고 야후 검색 엔진까지 성장한 그 야후의 창업자들이었습니다. 그 창업자들과 레리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친구인지 뭐 선후배인지 모르지만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거죠. 이 야후는 1996년에 상장했기 때문에 제리 양과 데이비드 필로는 이미 억만장자가 됐었고, 이 둘의 소개로 VA 리서치도 1998년 인텔과 세카이어 캐피탈로부터 540만 달러, 한화로 하면 약 75억 원의 자금을 조달받게 됩니다. 이미 제리 양과 데이비드 필로가 그 실리콘밸리 생태계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인맥을 통해서 투자처를 소개받게 된 거죠. 이 자금을 바탕으로 1999년 초에는 VA 리서치의 최대 경쟁사인 리눅스 하드웨어 솔루션스를 포함해서 여러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회사 얘기를 하는 김에 조금 다른 얘기지만 당시에 있었던 사건으로는 프레드 반 캠펜이라는 리눅스 네트워크 스택의 초기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1994년 리눅스닷컴 도메인을 구매하고 이 도메인을 리눅스 취미 애호가들을 위한 게이트웨이 사이트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이트에 이제 하루 50만 건의 트래픽이 발생하면서 혼자서 그 그러니까 서비스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게 되자 도메인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입찰가는 5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70억 원인 거죠. 500만 달러였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적은 가격인, 요거는 알려지진 않았어요. 이보다 적은 가격으로 VA 리서치의 리눅스닷컴 도메인의 소유권을 넘기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에 팔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프레드 반 캠펜은 리눅스닷컴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리눅스닷컴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그러니까 판다고 이제 했을 때 살려면 가격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 도메인을 어디다 쓸지 계획도 같이 얘기해달라고 한 거죠. VA 리서치는 자사의 제품 페이지로 만들지 않고 회사가 후원하는 커뮤니티로 운영할 것이라고 하면서 개방성을 위한 자문위원회까지 구성했습니다. 이 도메인 판매를 계기로 프레드 반 캠펜은 VA 리서치에서 그 주식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리눅스닷컴은 리눅스 재단에서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좀 이 사건에서 도메인의 그 판매 가격이 500만 달러라는 얘기에 깜짝 놀란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웹이 등장하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인기 도메인은 몇십억, 몇백억까지도 팔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미 유명한 브랜드의 도메인을 미리 선점하더라도 구매한 이유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빼앗기는 재판 선례가 남아서 지금은 그렇게 고가에 팔리는 도메인이 흔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의 도메인을 제가 재빠르게 코카콜라닷컴이라고 산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 도메인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어떤 당위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코카콜라가 소송을 했을 때 제가 재판에서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판 결과도 있고 이젠 도메인의 상징성도 많이 줄어든 데다가 닷컴, 닷넷 위에도 이런 그 탑레벨 도메인, 점이 하나 있는 탑레벨 도메인도 수없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이제 흔치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회사 얘기로 돌아오면 당시 레리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머들에게 리눅스는 단순한 사업 이상이었고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배에서 세상을 해방시키기 위한 십자군 전쟁이었다고도 1999년 CNN 기사가 설명합니다. 지금 VA 리서치가 리눅스를 탑재한 컴퓨터를 판매한다고 하면 그냥 하드웨어 업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1990년대에 리눅스가 처음 등장해서 인기를 끌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한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반발과 함께 오픈소스를 보급시키려는 움직임을 생각하면 VA 리서치는 단순 하드웨어 판매 업체가 아니라 오픈소스에 큰 삶을 가진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CNN 기사에서 레리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발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혁명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작동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VA 리서치는 1999년 회사 이름을 VA 리눅스 시스템즈로 바꾸고 1999년 12월 IPO를 통해 상장합니다. 이때 상장된 티커는 리눅스를 의미하는 LNUX였습니다. 멋있죠? 티커가 LNUX라니 좀 감성적이기도 하고 멋있는 것 같아요. 이 1999년이라는 시기는 닷컴 버블이 거의 정점인 시기였어서 그 $30 공모가로 상장을 시작했지만 8배나 오른 239.25달러에 마감을 하게 됩니다. 이때 VA 리눅스 시스템즈의 직원이 130명 정도였던 것으로 보여서 이 직원들이 얼마나 큰 돈을 벌었을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지만 바로 그 다음 해인 2000년부터 닷컴 버블이 터졌기 때문에 VA 리눅스 시스템즈의 주식이 최고가였던 그러니까 1999년 12월 242달러에서 1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2001년 1월에는 7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당시 그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의 주식을 팔았냐에 따라서 실제로 얼마나 벌었는지는 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1년 사이에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진 거 보면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소스포지의 탄생. (1999년) CEO인 레리 어거스틴은 오픈소스 에반젤리스트로 일하던 크리스 디보나에게 리눅스 커뮤니티와의 관계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이 크리스 디보나는 대학 시절부터 리눅스에 빠져서 오픈소스의 옹호자가 된 사람으로서 1998년 VA 리서치의 첫 회사로 입사를 했고 1999년에는 오픈소스라는 책도 썼습니다.
이 책은 번역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국내에는. 2004년 VA 리서치를 퇴사한 뒤에는 구글에 입사해서 오픈소스 시니어 디렉터로 승진하게 되고, 보통 오스포라고 하죠. 오픈소스 프로그램 오피서를 처음으로 구글에서 시작해서 운영한 사람이기도 하고, 안드로이드와 플랫폼 팀에서 오픈소스를 지원하고 채용을 지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구글에서 18년을 일하고 2025년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CTO 오피스에서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회사 이름을 계속 바꾸어서 뒤에도 계속 바꾸거든요. 그 시기에 따라서 회사 이름이 뭐 VA 리서치일 때도 있고 VA 리눅스 시스템일 때도 있는데, 일단 회사명 바뀐 거를 설명했으니 이후에는 계속 VA 리눅스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크리스 디보나는 레리 어거스틴의 요청대로 리눅스 커뮤니티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무료 호스팅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많은 프로젝트는 그 프로젝트 홈페이지나 그 호스팅, 코드 호스팅을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대여폭을 넘어서면 사이트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뭐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건 그냥 집에 있는 컴퓨터를 하나 켜두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거에 가까웠겠죠. 지금처럼 뭐 클라우드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뭐 IDC에 서버 넣는 게 그렇게 쉬운 시기도 아니니까 대부분은 그냥 집에서 운영하거나 자기가 일하는 회사에 일부 그걸 써서 운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이트 운영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VA 리서치는 무료로 호스팅을 제공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게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젝트 수가 늘어가자 서버 대수도 40대쯤으로 늘었고 회사의 운영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인 1999년 8월 정도에 이 VA 리눅스 시스템즈는 회사 인지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아마 상장을 준비한 거겠죠. 시장에서 VA 리눅스 시스템즈가 그 고객들에게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를 하는 그 회사 인지도 보고서를 받은 거죠.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 VA 리눅스 시스템즈의 인지도는 그들의 기대보다도 너무 낮았고, 그래서 결국 VA 리눅스 시스템즈의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사람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아까 1998년에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에 10%의 이익률을 달성하면서 리눅스 하드웨어 시장의 20% 정도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없긴 하죠. 이제 세분화돼서. 그래서 당시 테크 모니터의 1999년 1월 기사를 보면 1998년 서버 출하량 기준으로 윈도우즈 NT가 35.8%, 유닉스가 17.4%, 리눅스가 17.2%로 나타나서 리눅스 시장이 성장은 하고 있었지만 리눅스의 그 시장 크기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다고 말할 수는 없었고, 윈도우즈의 성장세도 계속 커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서버로 보면 이런 상황이었고, 개인이 사용하는 OS의 비중을 볼 수 있는 IT 프로의 웹사이트 방문자의 OS 점유율을 보면 윈도우즈 98, 95 NT가 거의 95%를 차지하고 리눅스의 사용 비중은 0.2%였어서 사실상 개발자들에게만 어느 정도 관심을 받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할 때는 그 기록적인 상장을 한 걸 보면 당시에 닷컴 버블이란 게 얼마나 심했는지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VA 리눅스 시스템즈는 전 세계의 모든 IT 관리자들이 와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나 통계, 설문조사 등의 정보를 얻어가면서 VA 리눅스 시스템즈의 로고를 보고 VA 리눅스 시스템즈의 인지도를 확대할 수 있는 사이트를 원하게 됐고, 이 목적을 위해서 오픈소스 프로젝트 호스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은 그 당시 이 결정을 할 때 3개월 뒤인 11월에 열릴 컴덱스까지 완성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토니 건서프, 유리아 웰컴, 팀 퍼듀, 듀류 스트레이브 이 4명이 작은 사무실에 들어가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즉흥적인 아이디어로 만들기 시작했고, 회사에서도 그냥 그 4명이 그 일을 하게 하는 거 외에 예산이나 지원은 그리 많지는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4명은 처음에는 전 세계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CVS 저장소를 영구적으로 아카이빙하기 위한 콜드 스토리지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는데, 팀 내부나 그 회사 내부의 의견을 중간중간 받으면서
최종적으로는 소스포지로 결정이 됩니다. 크리스 디보나에 따르면 이들은 방에 들어가서 68일 만에 이 소스포지를 완성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포지라는 그 단어는 대장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무엇을 만드는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소스를 만드는 곳이라는 의미로 소스포지라고 이름 지어진 것입니다. 이름은 멋있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콜드 스토리지의 아이디어는 발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모든 오버헤드를 제거해서 개발 외의 부담은 다 없애주고 협업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스포지는 컴파일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서버팜, 메인 개발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쉘 계정, 그리고 골뱅이 users.sourcepoint.net이 붙는 이메일 별칭과 함께 버그 트래커 같은 프로젝트 관리 도구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스포지는 오픈소스의 협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최초의 웹 서비스가 되었고 지금의 GitHub 같은 이후 나온 중앙 레퍼지토리를 기반으로 한 협업 플랫폼의 시작이 이 소스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기대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포지는 1999년 11월 17일 세계에서 가장 큰 컴퓨터 무역 박람회 중 하나인 컴덱스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컴덱스는 컴퓨터 딜러스 익스히비션의 약자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고 1979년부터 2005년까지 열린 세계에서 가장 큰 컴퓨터 무역 박람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컴덱스에서 공개한 그 같은 날 소스포지의 퍼블릭 베타를 당연히 시작합니다. 이 퍼블릭 베타 공지는 슬래시닷이라는 서비스에 올라왔는데 슬래시닷의 공동 창업자인 제프 베이츠가 소스포지의 프로젝트를 이끈 토니 건서프가 정보를 줬다면서 다음과 같이 글을 올렸습니다. 소스포지 정보를 보내줘서 토니에게 감사합니다. 그들은 공개 베타에 들어갔고 어제 봤을 때 정말 멋져 보입니다. 오픈소스 개발자를 위한 무료 서비스로 CVS, 메일링 리스트, 버그 추적, 메시지 보드, 포럼, 작업 관리, 웹사이트 호스팅, 연구 파일 보관, FTP 다운로드, 전체 백업 및 완전한 웹 기반 관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고 당신의 것들을 올려놓으세요. 이 슬래시 닷이라는 서비스는 뉴스 포 너드, 스터프 댄 매더를 표방한 소셜 뉴스 웹사이트로 1997년에 만들어져서 컴퓨터 애호가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해커 뉴스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슬래시 닷에서 언급이 되면 너무 많은 트래픽이 몰려서 사이트가 죽거나 느려질 정도라서 이러한 현상을 슬래시 닷 이펙트라고 부를 정도로 인기가 있는 사이트였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느낀 점은 이 슬래시 닷이 1999년에 리눅스 메가 사이트인 엔드오버 닷넷에 인수되었고 그 다음 해인 2000년에는 엔드오버 닷넷이 VA 리눅스 시스템에 합병되면서 슬래시 닷도 VA 리눅스 시스템즈의 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 소스포지 닷넷에 퍼블릭 베타 공지를 할 때는 나중에 한 식구가 될 거라는 거는 모르던 시기였죠. 뭐 말이 퍼블릭 베타지 그냥 서비스 오픈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 프로젝트를 이끈 토니 건서프는 연말까지 1000명 정도의 방문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첫 달이 끝날 쯤에는 이미 5000명이 넘게 방문했고 성장세는 엄청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당일날 8배나 올랐다는 VA 리눅스 시스템즈의 상장이 소스포지를 오픈하고 그 다음 달인 12월에 이뤄졌고 그래서 11월에 꼭 소스포지를 오픈하기를 원한 거죠, 경영진들이. 그리고 당시 그 닷컴 버블이 한창인 분위기도 소스포지의 성장세에 한몫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1월 소스포지 닷넷의 홈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스포지는 오픈소스 개발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CVS, 메일링 리스트, 버그 추적, 메시지 보드, 포럼, 작업 관리, 사이트 호스팅, 연구 파일 보관, 전체 백업, 그리고 완전한 웹 기반 관리 기능 등 최고 수준의 도구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상보다 트래픽이 너무 많아지니까 회사 내부에서는 이 사이트를 폐쇄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CEO인 레리 어거스틴과 당시 최고 정보 책임자 CIO였던 스티브 웨스트모럴랜드가 나서서 이러한 내부 반대를 정리했습니다.
당시 회사가 IPO도 기록적으로 성공을 거뒀고 오픈소스에 그 VA 리눅스 시스템즈라는 이름을 각인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소스포지에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당시 CIO였던 스티브 웨스트모럴랜드는 VA 리눅스 시스템즈 이후 토니 건서프와 함께 데미지 스튜디오스를 창업할 때도 함께 했고 리눅스 재단, 코어 OS, 보잉 등 다양한 회사에서 CIO나 보안 전문가로 계속 일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보통 최고 정보 책임자를 CISO라고 더 많이 부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스티브 웨스트 모럴랜드의 링크드인에 본인이 CIO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여기서도 CIO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 얘기를 한 김에 소스포지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소스포지 단넷의 파운딩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는 4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스포지 프로젝트를 리드한 토니 건서프는 1993년 테너시 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1999년 암스테르담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과 수학의 석사 학위를 땄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창업도 했던 토니 건서프는 1999년 여름 VA 리눅스 시스템즈에 입사해서 소스포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고 이후에 창업도 하고 여러 회사를 거친 뒤 구글과 애플 등에서 SRE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소스포지의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고 운영한 유리아 웰컴은 1999년에 VA 리눅스 시스템즈에 경력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첫 회사로 입사를 해서 소스포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여러 회사에서 운영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지금은 구글에서 시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인 팀 퍼듀는 1974년생으로 PHP 개발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전 세계의 메일링 리스트를 수집해서 아카이빙하는 지오 크롤러를 만들어서 280만 개의 이메일 리스트를 수집하기도 했고 PHP 개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phpbuilder.com이라는 서비스도 만든 사람입니다. 소스포지에서도 PHP 개발자로 일하면서 PHP로 웹과 서버 쪽을 주로 개발했는데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소스포지의 그 기반 시스템, 그러니까 소스포지 그 자체의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내부에서는 알렉산드리아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이 VA 리눅스 시스템즈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소스포지 단넷의 그 소스코드 자체를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정책을 변경했을 때 팀 퍼듀는 그 2002년에 VA 리눅스 시스템즈를 떠나서 G포지 LLC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소스포지의 마지막 오픈소스 버전을 포크해서 G포지라는 프로젝트로 만들고 이를 오픈소스와 상용 버전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팀 퍼듀는 마지막까지 G포지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다가 2011년 37세 어린 나이로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팀 퍼듀는 24살에 PHP 빌더를 만들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1998년 12월 PHP를 시작했을 때 저는 리눅스 PPC 박스에서 PHP를 컴파일하기 위해 거의 25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 악몽이 끝난 후 저는 이 멋지고 강력한 오픈소스 도구를 배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낫겠다고 결정했습니다. PHP는 1993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익숙한 형태의 PHP는 3버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가 1998년 6월에 등장했으니 팀 퍼듀도 꽤 빠르게 PHP의 매력에 빠져서 PHP를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스포지 4명 중 마지막인 듀류 스트레이브는 아마 VA 리눅스 시스템즈가 첫 회사로 보이고 테크니컬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면서 영업 및 마케팅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회사 타이틀은 이랬지만 나머지 경력을 봐도 엔지니어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의 프로필 설명에도 소스포지를 공동으로 만들고 개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니컬 마케팅 매니저를 하는 걸 보면 신기하긴 하죠. 이후에 여러 회사에서 운영 엔지니어링이나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거쳐서 지금은 보안 업체인 블랙덕에서 VP 오브 엔지니어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의 중심이 된 소스포지.
이렇게 공개된 소스포지는 최초로 무료 호스팅을 제공하는 중앙 집중형 오픈소스 개발 서비스였고, CVS 저장소 호스팅뿐만 아니라 버그 추적 등까지 한 곳에서 제공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었습니다. 공개한 지 2달 정도가 된 2000년 1월에 이 소스포지 시스템 자체를 GPL 라이센스를 적용해서 오픈소스로 공개합니다. 이 시스템은 앞에서도 말한 대로 내부적으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알려진 시스템으로 리눅스, 아파치 HTTP 서버, MySQL, PHP를 의미하는 소위 그 램프 스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GitHub이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만 GitHub 자체는 오픈소스가 아니죠. 폐쇄 소스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소스포지는 그 소스포지 서비스 자체를 오픈소스로 공개해서 당시 개발자들의 호의를 많이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오픈소스에 관심 있는 소수 개발자들에게만 알려져 있었지만 소스포지는 빠르게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 웹사이트에 옛날 그 스냅샷 버전을 아카이빙하는 웨이백 머신이라는 서비스에 저장된 2000년 1월에 소스포지 단넷을 보면 사이트 버전이 1.0.4고 호스팅되는 프로젝트가 1362개에 등록된 사용자는 7908명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난 2000년 10월을 보면 프로젝트 수가 1230개고 등록된 사용자는 73,000명입니다. 거의 9배, 거의 10배 가까이 성장했죠. 그리고 첫 페이지에 당시 활발한 프로젝트 목록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그 소스포지도 오픈소스니까 소스포지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파이썬, 스퀴럴 메일, 코어 리누트, JEdit 등의 프로젝트가 있었고 활동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시스템에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사용자 목록에는 소스포지를 만드는 팀 퍼듀, 유리아 웰컴, 드류 스트레이브도 있었지만 2위에 에릭 레이몬드가 있고 6위에 그 파이썬을 만든 귀도 반 로썸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01년 12월에는 3만 개의 프로젝트에 30만 명의 사용자가 등록되었고 2003년 12월에는 7만 3천 개의 프로젝트와 76만 명의 사용자가 등록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떠오르는 오픈소스라면 소스포지에 있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이제 자리 잡게 되었고 전 세계 개발자들이 그 소스포지에서 대화하고 자신들의 작업물을 공유하면서 실력을 뽐내고 서로 작업을 지켜보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소스포지 이후에 등장한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에서 호스팅하는 GNU 사바나나 노벨포지, 독일 정부가 운영하는 베를리 OS 같은 서비스도 있었지만 소스포지에 160만 명의 사용자가 있었기 때문에 규모와 인기 면에서 소스포지가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오픈소스의 대명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스포지에 프로젝트를 등록하려면 오픈소스 이니셔티브에서 승인한 오픈소스 라이센스일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었고 물론 오픈소스가 아니어도 아예 불가능하진 않지만 소스포지의 검토가 별도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스포지가 이렇게 인기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완전히 무료였던 데다가 한 곳에서 오픈소스 개발에 필요한 CVS를 통한 버전 관리, 이슈 트래커, 문서 위키, 토론 포럼, 메일링 리스트, 파일 배포, 프로젝트 웹사이트까지 쉽게 관리할 수 있어서 그냥 개발자는 코딩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VA 리눅스 시스템즈가 원래 하드웨어가 주 업종이었기 때문에 막강한 서버 인프라와 네트워크 대역폭을 제공하면서 여러 곳에서 미러 서버를 제공해서 파일 다운로드를 쉽게 제공하고 1TB의 파일 서버를 운영해서 수만 개의 프로젝트도 잘 버텨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도 소스포지의 인프라를 빌려서 이제 새로운 리리즈를 배포하는 경우도 있었고 예를 들어 휴렛패커드가 프린터 드라이버를 오픈소스화 할 때도 이 소스포지가 지원을 했고 모질라나 KDE, 엑스프리86, MySQL 같은 프로젝트도 코드를 모두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그 소스포지에서 추가 하드웨어를 지원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해 주는 데다 그 이전에는 이런 걸 본 적도 없으니까 당연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시 소스포지의 FAQ를 보면 재밌게 당시의 소스포지에 대한 이제 커뮤니티의 분위기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데 왜 소스포지를 만들었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상하게도 이 정도 규모의 시스템은 우리의 원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호스팅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혁신이 이렇게 큰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픈소스 개발자로서 우리는 여전히 많은 예비 개발자들을 괴롭히는 종류의 장애물들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도였습니다. 이상한 개념이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적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도구 모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전체 설정을 위한 하드웨어 성능이 필요하며 이는 다음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누가 내냐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VA 리눅스 시스템스는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를 지원해왔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소스포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VA에 고용되었고, 비록 같은 부서에서 일한 적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특별히 채용되었습니다. 이 사이트를 뒷받침하는 하드웨어는 정말 인상적이며, VA의 이 프로젝트와 오픈소스 개발에 대한 헌신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어진 FAQ에는 이런 비용을 지불하는 동기가 따로 있냐라는 질문에 듀류 스트레이브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세계 지배에 대한 숨은 의도나 환상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리눅스 회사가 이러한 사이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좋은 사업상 이유가 있습니다. VA 리눅스 시스템스는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성공으로부터 번영합니다. 그들은 엔터프라이즈급 구성 요소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클라이언트에게 수많은 오픈소스 도구 및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리눅스 시스템을 판매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지원도 판매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선택과 품질이 개선되면 VA는 고객에게 더욱 경쟁력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VA는 자신의 성장을 이루게 한 커뮤니티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대 기업이 아닙니다. 저는 VA에 합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저를 오픈소스 개발에 상당한 시간을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대 그 자유를 빼앗지 않았으며 실제로 직원들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진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스포지는 오픈소스를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큰 기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오픈소스라는 개념 자체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FAQ에는 오픈소스가 유행인 건 아닐까요? 정말 동작할까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재미있습니다. 오픈소스는 유행이 아닙니다. 오픈소스는 작동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작동합니다. 이 사이트가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많은 기능을 제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오픈소스 덕분에 우리는 이러한 수정을 할 수 있었고 이 수정 사항들은 원래 저자들에게 다시 전송되어 다음 버전의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었습니다. 바인드, 아파치, 삼바, 펄, 리눅스, GNU 툴셋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소스포지는 당시 오픈소스를 상징하는 서비스가 되었지만 너무 급성장했기 때문에 인프라 문제도 많이 겪게 되었고 점점 사용자들의 불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VA 리눅스 시스템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자금도 부족했습니다. 소스포지의 쇠퇴. (2000년) 초에 공개한 서버 성능을 보면 메인 웹서버는 100% 사용률 기준으로 하루 약 860만 개의 PHP 페이지를 처리할 수 있고 프로젝트 웹서버는 하루에 약 1200만 개의 PHP 페이지를 처리하고 정적 페이지는 수백만 개를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5000개의 HTTP 연결을 동시에 했을 때 93.8 메가비트를 달성했고, 그러니까 자기네 이제 테스트 내에서 그랬다는 거죠. 현재 그 소스포지의 네트워크 대역폭이 100메가비트 대역폭인데 거의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가비트 이상의 회선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스토리지는 현재 1.3TB라고 설명합니다. 뭐 숫자로 확 느낌이 오진 않지만 뭐 당시에는 꽤 큰 규모와 성능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도 이게 2000년 초의 얘기니까 이후에도 엄청 성장했기 때문에 인프라의 운영 난이도도 그렇고 비용도 상당했을 거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기록적인 IPO, 그러니까 상장을 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대부분의 닷컴 회사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금 유입이 안 되는 거죠. 주가도 엄청 떨어지고. 더군다나 VA 리눅스 시스템즈의 주 수익은 리눅스 머신에서 나왔는데 미국 회사들이 리눅스 서버를 사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IBM과 HP 같은 대기업도 리눅스 박스 판매에 뛰어들어서 수익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VA 리눅스 시스템즈 같은 작은 업체는 이런 대기업들과 제대로 경쟁하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VA 리눅스 시스템즈는 그 앞에서도 살짝 얘기했던 슬래시 닷을 가지고 있는 리눅스 사이트인 엔드오버.넷을 인수한 직후인 2000년 6월 OSDN이라고 부르는 오픈소스 디벨로퍼 네트워크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OSDN 아래에 소스포지.넷뿐만 아니라 리눅스.com, 슬래시닷, 그리고 리눅스 소프트웨어 인덱스를 제공하는 플래시미트, 리눅스의 테마나 그래픽 관련 저장소 커뮤니티인 테마스 ORG를 그 산하로 두게 됩니다. VA 리눅스 시스템즈는 2000년 초의 3개월과 2001년 초 3개월, 그러니까 1년 뒤에 한 분기죠. 수익을 비교했을 때 리눅스 서버 관련 사업은 3,460만 달러에서 1,700만 달러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OSDN 부분은 0달러에서, 그러니까 그전엔 수익이 없었던 거죠. 2000년에는 없었으니까. 네, 0달러에서 33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규모로 보면 여전히 리눅스 서버 사업이 크지만 하드웨어 사업은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OSDN은 매출이 크진 않지만 이제 성장하고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VA 리눅스 시스템즈는 더 이상 리눅스 하드웨어 사업에서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고 2001년 말 하드웨어 사업에서 손을 완전히 떼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중심 직원 153명을 다 해고하고 회사 이름을 VA 소프트웨어로 변경하고 OSDN에 사업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때 주식은 1.94달러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VA 소프트웨어는 2000년 말 소스포지의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인 소스포지 온사이트를 출시합니다. 요즘과 마찬가지로 사스 서비스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처럼 소스포지를 회사 내부 네트워크 내에 띄울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었고 소스포지가 이런 접근을 한 최초의 회사였는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기상으로 보면 꽤 빠르게 이런 시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대부분 아시다시피 이후에 많은 사스 서비스들도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으로 수익을 내는 접근을 많이 했는데 이 당시에는 소스포지 온사이트는 폐쇄 소스라는 이유 때문에 커뮤니티 내에서는 불만이 매우 컸습니다. 소스포지.넷의 사용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지만 VA 소프트웨어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회사 자체도 자금이 많지 않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스포지.넷에는 투자를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는 사용자들도 느낄 정도로 서비스 품질이 많이 안 좋아져서 소스포지.넷의 인기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오디오 수정 프로그램인 오다시티를 만든 도미닉 마조니도 이에 대해 불편을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CVS 서버가 정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사이트에 매우 기본적인 것들이 완전히 고장나 있었고 오랫동안 고장난 상태였는데 그것이 고장났다는 인정이나 고쳐질 것이라는 언급도 없었습니다. 오픈소스가 인기 있어지면서 점점 늘어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소스포지가 거의 대응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집계 기능 같은 원래 되던 기능도 어느 순간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는데 이는 초기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통계, 그쵸? 자기가 프로젝트를 오픈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내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받아가는지를 볼 수 없다면 이건 되게 크리티컬하죠. 만든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사용자들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2005년에는 프로젝트 수가 10만 개가 넘어가게 되지만 여력이 없던 VA 소프트웨어는 3명에서 5명 정도만이 이 커다란 소스포지 서비스를 운영하게 맡기고 있었고
그 소스포지의 수익은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에 걸린 배너 사이트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운영 비용하고 광고 수익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엄청난 수익은 아니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엄청났다면 회사가 엔터프라이즈 말고 소스포지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해서 지원했겠죠. 2006년 VA 소프트웨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애니메이션 팩토리라는 사업 부문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면서 이제 돈이 생기게 되고 그 돈으로 소스포지에 인력도 추가하고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해서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멈춰져 있던 기능도 고치고 새로운 기능도 개발하면서 당시 이미 생태계에서 노후화된 이미지로 보이는 CVS를 대체해서 새로운 VCS로 등장한 서브 버전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브 버전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결국 회사의 주력 사업이 이것저것 해봤는데 소스포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됐는지 VA 소프트웨어라는 회사 이름을 소스포지 INC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소스포지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하고 여전히 소스포지라는 이름은 그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2005년 구글이 비슷한 서비스인 구글 코드를 오픈하고 2006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코드플렉스라는 서비스를 오픈하면서 사용자들도 조금씩 다른 호스팅 서비스나 서브 버전이나 CVS 외에 새로운 VCS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스포지가 진행하던 커뮤니티 초이스 어워즈도 2009년을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는데 이런 게 끝난다는 것은 이미 2009년에는 오픈소스 개발자들 사이에서 소스포지가 대표적인 서비스가 아니게 되었다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중 에피소드에서 다루게 됐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GitHub은 2008년에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쇠락하기 시작한 소스포지 INC는 회사 이름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깃넷 INC로 바꿉니다. 깃넷이죠. GEKNET. 이 회사는 회사 이름을 정말 많이 바꾸는데 결국 소스포지도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소스포지를 중심으로 한 사업은 쉽지 않았고 소스포지뿐만 아니라 오픈소스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들인 슬래시닷, 싱크깃, 올로 등의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깃 커뮤니티로 사업을 확대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깃, 그러니까 지크라고 읽어야 될지 기크라고 읽어야 될지 애매한데 GEK죠. 이 깃이라는 말은 제 느낌에는 오타쿠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 뭐 또 완전히 다르진 않죠. 완전히 다르진 않는데 보통 기술이나 컴퓨터에 이렇게 막 빠져있는 이런 사람을 깃이라고 외국에서 많이 부릅니다. 회사 이름에 이런 말이 들어갔던 것도 재밌긴 한데 이 깃넷으로 회사를 바꾸고 이 깃넷 INC는 2012년에 커리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다이스 홀딩스의 소스포지뿐만 아니라 슬래시닷, 프리코드 등을 2천만 달러에 매각하면서 깃넷은 온라인 미디어 사업에서도 완전히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소스포지는 여전히 월간 4천만 명의 방문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기가 좀 적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2000년대 그 소스포지의 위상이 얼마나 컸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10년대에는 소스포지가 점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사라지게 되지만 서비스가 없어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소스포지 단넷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회사는 또 바뀌었지만 지금은 소스포지가 낡고 레가시 서비스라는 인식이 아주 강하지만 이때 당시에 소스포지가 처음 제시한 중앙 집중식 오픈소스 협업 플랫폼이라는 개념은 지금 봐도 혁신적이었고 어떤 식으로든 이후 나온 코드 호스팅 서비스에 영향을 크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픈소스가 막 태동해서 그 중요한 시기에 오픈소스가 지금처럼 자리를 잡고 확산되는데 소스포지 단넷이 했던 기여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오픈소스가 막 등장하던 시기에 그 오픈소스의 인기와 맞물려서 소스포지가 성장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회사로서 수익 모델까지 만들기에는 당시 오픈소스와 월드와이드 웹이 모두 너무 초창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되고 이러한 소스포지의 성공과 실패가 이후에 이어진 많은 회사들에게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CVS를 중심으로 한 최초의 VCS 코드 호스팅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소스포지 단넷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유독 그 녹음 간격이 길었는데 시간이 많으면서도 시간이 없어서 어찌 하다 보니까 계속 대본을 완성 못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다음에는 더 빨리 재미난 에피소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